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태수 작가님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조용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들을 쫓느라 이미 곁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곤 하죠. 이 책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보다 불행하지 않기 위한 마음의 수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고 그래서 더 진실하게 다가와요.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지치셨다면 이 책이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의 문장들을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해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바야흐로 대혐오 시대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내려치는 게 당연해진 사회. 도대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이 왜 조롱당해야 하는 걸까? 무신사 랭킹 상위권에 있는 옷을 사 입는 것은 또 왜 비웃음을 당해야 하는 건지. 혐오는 어그로가 끌리니까? 조회수와 돈이 터져서? 맞는 말이다. 분명 혐오는 돈이 되고 어그로도 잘 끌린다. 그런데 본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자존감. 그렇다. 지겹지만 또 자존감 얘기다. 다만 조금은 다른. 포털 사이트 국어 사전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풀이에서 알 수 있듯 자존감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남이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안타깝게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난이도가 S랭크인 곳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나를 우쭈쭈하며 올려줘야 차오르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 모습인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으니 답은 한 가지인 것이다. 남을 내려치는 것. 슬프지만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시대에 나이, 성별, 세대를 넘어 남의 옷과 연봉, 말투와 같은 습관까지 내려치는 이유다. 남을 내려친다는 건 반대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때때로 맘씨 좋은 어른들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멋져요. 라는 위로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에겐 좀 더 현실적인 주문이 필요하다. 우리 서로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체력이 든다. 시간도 들고 감정도 들며 때때로 큰 돈도 든다. 모두 이득 없이 낭비하기엔 너무도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린 서로를 좀 더 내버려둬야 한다. 사랑은 아니어도 넌 그렇구나 정도의 건조한 존중은 보내줘야 한다. 또 모른다. 혐오가 혐오를 부르듯 존중이 존중을 불러올지도. 혹 그럼에도 마음속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혐오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말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면 돈과 관심이 절실한 미디어나 SNS에서 온 것은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장 먼저 아프지 않은 척을 한다. 아빠는 공황장애다. 65년 만에 가는 첫 해외여행 비행기에서 아빠는 청심환을 2알 먹고 외쳤다. 멈춰! 멈춰! 팔계통으로 펌핑 중인 자신의 심장에게 한 말이었다. 승무원은 급히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주변 승객들은 하나둘 아빠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차분히 답했다. 하하, 저 빼고 가셔요. 아빠는 병원이 싫었다.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타면서 해외여행도 못 가면서 우연히 잠긴 화장실 손잡이를 미친 듯이 때려 부쉈으면서 아빠 그 정도는 아니야. 매번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58년 개띠 중년 남성에게 병원은 여전히 비정상의 상징이었다. 아빤 정상인이고 싶었다. 그게 속이 뻔한 거짓말일지라도.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주인공 다은 역시 비슷했다. 엄마, 난 저 사람들이랑 다르잖아. 난 정상인이잖아. 정신병동 간호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니. 다은은 정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데 진찰 중 병원 비품을 부수고 약을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미쳐 날뛰는 자신을 보고 나니 알 것 같았다. 아, 나 진짜 아프구나. 아픈 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다은은 환자들에게 골백 번도 더한 그 위로가 필요했다. 사실이었다. 다은의 병을 다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게 잔인한 비약이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한없이 간편했던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는 왜 그리도 어려웠던 건지. 다은은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돌고 돌아서야 자신에게 그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었다. 사람 일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 우리 아빠도 비슷했겠지?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놀란 것 뿐이야. 라는 간편한 요약이 아빠의 마음에 가장 큰 후유증을 남겼을 것이다. 창피해서, 무서워서, 인정하기 싫어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프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아프지 않은 척을 한다. 고통의 크기보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아빠는 건강하고 싶었다. 정상인이고 싶었다. 하지만 고통의 종류에 따라 자신에게 아플 자격을 부여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의 정의는 아닐 것이다. 그건 그냥 미련한 사람이다. 진짜 건강한 사람이란, 튼튼한 인간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더 아프기 전에 얼른 병원부터 가자. 우리 좀 더 자주 아프자. 그리고 빠르게 낫자. 아프지 않기보다는 빠르게 나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진짜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있지 않다. 습관적으로 타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 실수를 과하게 꼬집고 최대한 망신을 줘
주변의 편견을 조장하는,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우리를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이, 이들은 자신의 말에 무너지는 타인의 모습을 보며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데 가히 일상적 사이코패스라 표현할 만하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법에 걸리지 않는 살인을 한다. 몸이 아닌 정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들은 절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 단지 죽고 싶게 만든다. 별 이유는 없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전자보다 훨씬 더 섬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토록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나 역시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6살. 당시 인턴이었던 나는 매일같이 사수의 상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사수는 날카로운 음성을 가졌던 분이었다. 작은 일일수록 더 큰 면박을 놓을 줄 아는 분으로 사람 혼 좀 빼놓을 줄 아는 프로 중에 프로였다. 하루는 전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다며 회의실로 불려가 흠씬 털렸다. 너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니? 사수는 마치 전 사원에게 내가 삶의 기본조차 안 된 하찮은 인간이라고 선포하고 싶은 듯 보다 큰 소리로 외쳤다. 사수는 즐거워 보였다. 커피를 주문할 때도 스테이플러를 찍는 방식으로도 사수는 꼬투리를 잡았다.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니?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는 지치지도 않고 나를 말려 죽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소리를 한 3개월쯤 들으니 나도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네가 병신이라 그래. 나는 사수를 미워하지도 못했다. 그때 나는 내가 더 미웠다. 네가 병신이니까 이런 취급을 받지. 네가 잘해서 봐 이런 꼴이 나는지. 매일 밤 혼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더 과감하게 회개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도대체 왜 걷는 방식으로까지 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를 어떻게든 납득하고자 나는 더 필사적으로 자신을 망가뜨렸다.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지금도 우연히 사수가 쓰던 향수의 향을 길에서 맡으면 온몸에 털이 삐쭉 선다. 그때의 기억은 빠르게 뇌를 강타해 땀을 주룩 빼낸다. 진짜 있으면 어쩌지? 분명 없을 것을 아는데 눈은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해 땅으로 처박힌다. 다리는 빠르게 내달린다. 8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도망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짜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있지 않다. 그들은 학교와 회사와 가정과 동호회 안에 있다. 더 섬찟하고 더 똑똑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도망치는 것밖에는 알지 못한다. 나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할 때도 있으니까. 물론 누군가는 이런 것도 못 견디는 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또 훈계를 놓겠지만 유명 격투기 선수조차 말하지 않았나?
칼 든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도망쳐야지. 프로 격투기 선수조차 칼 든 상대에게는 답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손보다 입으로 칼을 들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인생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나라다. 한 해 평균 1900시간을 일하는데도 업무 시간을 더 늘리려는 나라며 평균 공부 시간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거기다 과로사로만 한 해 500명이 넘게 죽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수생과 취준생 수는 매년 정점을 찍고 청년 자살률 또한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지만 가장 많은 실패를 하는 나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은 이렇다. 누칼협?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칼 들고 협박함? 학업, 대입, 취업, 인간관계 등 요즘은 실패의 원인을 유독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다. 더 똑똑한 선택과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는 네 탓이라는 것.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무리 철저하게 계산하더라도 인생은 꼭 삑딱선을 탄다. 예를 들어보자. 불과 5년 전만 해도 공무원은 꿈의 직업이었다. 경쟁률 40대 1, 노량진엔 남는 방이 없었다. 지금은 남는 게 공실이다. 퇴직도 끝도 없이 늘고 있다. 5년 뒤 국제정세 변화로 금리와 물가가 동반 상승할 거야. 그럼 공무원 월급으로는 살기 힘들어지겠지. 이게 과연 개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일까? 아니다. 그냥 그때도 지금도 우린 현재의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실패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운 때문에. 2020년 배우 오정세 씨는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100편의 작품을 하는 동안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했습니다. 분명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도 내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산다고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여러분 탓이 아닌 실패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저에게 동백이가 찾아온 것처럼요. 그의 말처럼 절망이 넘치는 시대, 우린 좀 더 운의 힘을 믿어야 한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을 좀 더 넉넉하게 건넬 줄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핑곗거리가 아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기 위해. 불행의 깊이가 절박함을 증명하진 않는다. 취업에 실패한 날, 예능을 보고 웃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네가 지금 웃을 때냐? 한심하네. 염치도 없지. 이따위로 사니까 네가 떨어지는 거야. 그 뒤로 해가 다시 뜰 때까지 나는 스스로를 재우지도 않고 혹독한 정신교육을 진행했다. 그제야 인정했다.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행복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취업에 실패하면 언제까지 불행해야 하는 걸까? 보는 눈도 있으니 한 달 정도는 웃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 가부좌를 풀지 말아야 하나? 혹 조금 더 나이가 먹어 결혼에 실패한다면 어떨까? 그걸 넘어 부모님이나 아이가 아프다면? 나는 나에게서 얼마간의 웃음과 행복을 거세해야 할까? 1년이면 충분할까? 그런데 이러면 내가 정말 실패해서 불행한 건 맞나? 그냥 실패하면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은 아닐까? 사람은 불행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원하는 목표에 실패한 날 치킨 한 마리를 뜯으며 그래, 이 맛에 살지 라고 말하는 경우나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다 모였네? 라고 말하며 웃는 경우는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흔하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강한 불행은 그만큼의 행복은 아니어도 적당량의 행복은 반드시 돌려준다. 그러나 우린 그걸 인위적으로 맞는다. 난 웃을 자격도 없어. 내 마음은 거기서 죽는다. 학창시절 나는 진심으로 혼나는 척을 잘하는 아이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짠 날이나 청소 시간에 농구를 하다 수업에 늦은 날이면 어김없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1시간, 아니 3시간은 껌뻑 죽어 있었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보며 그래, 저게 반성하는 놈의 표정이지 하며 흐뭇해졌다. 그러나 나는 쉬는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잘만 웃고 놀았다. 그때 나는 내가 잘못한 걸 모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벌이 끝난 후에 인생까지 벌 주지 않는 아이였을 뿐이다. 어느새 누군가가 대신 벌을 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도 인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작은 잘못조차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됐다. 그러나 나는 잘 혼나는 법은 배웠어도 제대로 벌 주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선생님들처럼 잘못을 했음에도 웃고 있진 않은지 행복해하며 떠들지는 않는지 야물딱지게 감시를 했다. 심지어 퇴근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나는 내가 24시간 동안 불행하길 바랬다. 그러나 불행의 깊이가 절박함을 증명하진 않았다. 오랜 시간 깊이 우울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조금 더 망가진 내 마음밖에 없었다. 요즘은 기록적인 실패를 해도 그냥 내가 웃게 둔다.
불행의 적정 기간 따윈 두지 않고 행복이 새나올 틈도 기껏 메우지 않는다. 이따금 네가 지금 이럴 때야? 라는 부르렁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뭐 어쩌라고. 실패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웃지도 말라고? 나는 그저 다음 인생을 살 준비가 됐을 뿐이다. 실패는 슬프지만 오늘로 끝날 것이다. 그게 내가 웃음으로 불행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이제 웃으며 다음을 살 것이다. 나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웃으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먼.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음,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의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태수 작가님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조용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들을 쫓느라 이미 곁에 있는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곤 하죠. 이 책은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보다 불행하지 않기 위한 마음의 수비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따뜻하고, 그래서 더 진실하게 다가와요. 혹시 요즘 마음이 조금 지치셨다면 이 책이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의 문장들을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데리러 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면 어김없이 체력이 괜찮은 날이었다. 전날 달디단 잠을 잤거나 별다른 문제도 없이 하루가 흘러가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체력이 넘치는 날. 그런 날이면 약속을 끝낸 아내를 데리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어쩐 일이야? 아내는 반색하며 물었다. 보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답했다.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서 라고 말할 만큼 나도 바보는 아니다. 삶이 고단하지 않은 날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김치찌개를 끓이는 남편이었고 평소 같으면 쳐다도 안 볼 나는 솔로도 같이 보며 잘도 조잘거렸다. 그러나 삶이 약간만 삐끗해도 내 다정함은 길을 잃었다. 대답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 무슨 질문이든 건조하게 답하는 날이 많았다. 나도 몰라.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될까? 나는 이미 모든 체력을 밖에서 소진하고 돌아와 더 이상 내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가 없었다.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달달한 사랑이나 진한 우정도 결국 다 건강해야만 가능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겐 부모도 부부도 결국은 남이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가 좋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혼자만 될 수 있으면 이 모든 귀찮음과 짜증, 쓸모없는 대화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알다시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뭐해? 지친 마음이 슬쩍 회복되는 순간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사람을 찾았다. 실망한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고 오래된 친구들에게도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물었다. 혼자가 좋다는 말은 사실 잠시 숨 돌릴 시간 좀 줘 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을 뿐.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되고 싶진 않다. 그저 내 사람들에게 보내야 할 다정함이란 의무에서 잠시 피신하고 싶었을 뿐이다. 비겁했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하기로 했다. 다정함의 총량을 늘리기 위해 플랭크를 하고 집 앞을 뛰어다니기로 했다. 멋진 몸은 애당초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이라도 단단해진 마음만은 원한다. 피곤해 찌든 날 집에 돌아가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당연한 수준의 다정함은 갖고 싶다. 근육의 크기만큼 다정함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 단단해진 복근과 허벅지는 말랑해진 내 마음도 다시 견고하게 고쳐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플랭크를 하며 아내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데리러 갈까? 내 다정함의 크기는 오늘 내가 버텨낸 1초의 시간만큼 더 커졌을 것이다.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이 없다. 바야흐로 대혐오 시대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내려치는 게 당연해진 사회. 도대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이 왜 조롱당해야 하는 걸까? 무신사 랭킹 상위권에 있는 옷을 사 입는 것은 또 왜 비웃음을 당해야 하는 건지. 혐오는 어그로가 끌리니까? 조회수와 돈이 터져서? 맞는 말이다. 분명 혐오는 돈이 되고 어그로도 잘 끌린다. 그런데 본원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자존감. 그렇다. 지겹지만 또 자존감 얘기다. 다만 조금은 다른. 포털 사이트 국어 사전에 자존감을 검색하면 이런 뜻이 나온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믿음. 풀이에서 알 수 있듯 자존감에서 의외로 중요한 건 남이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는 안타깝게도 타인의 평가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난이도가 S랭크인 곳이다. 다시 말해 누구든 나를 우쭈쭈 하며 올려줘야 차오르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 모습인데 아무도 그래주지 않으니 답은 한 가지인 것이다. 남을 내려치는 것. 슬프지만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이 시대에 나이, 성별, 세대를 넘어 남의 옷과 연봉, 말투와 같은 습관까지 내려치는 이유다. 남을 내려친다는 건 반대로 내 위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때때로 맘씨 좋은 어른들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그 자체로 멋져요. 라는 위로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에겐 좀 더 현실적인 주문이 필요하다. 우리 서로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체력이 든다. 시간도 들고 감정도 들며 때때로 큰 돈도 든다. 모두 이득 없이 낭비하기엔 너무도 소중한 가치들이다. 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린 서로를 좀 더 내버려둬야 한다. 사랑은 아니어도 넌 그렇구나 정도의 건조한 존중은 보내줘야 한다. 또 모른다. 혐오가 혐오를 부르듯 존중이 존중을 불러올지도. 혹 그럼에도 마음속 혐오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자. 도대체 이 혐오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말 내 안에서 왔을까? 아니면 돈과 관심이 절실한 미디어나 SNS에서 온 것은 아닐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린 그렇게 많은 것을 미워할 능력 없이 태어났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장 먼저 아프지 않은 척을 한다. 아빠는 공황장애다. 65년 만에 가는 첫 해외여행 비행기에서 아빠는 청심환을 2알 먹고 외쳤다. 멈춰! 멈춰! 팔계통으로 펌핑 중인 자신의 심장에게 한 말이었다. 승무원은 급히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주변 승객들은
하나둘 아빠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차분히 답했다. 하하, 저 빼고 가셔요. 아빠는 병원이 싫었다. 엘리베이터도 혼자 못 타면서 해외여행도 못 가면서 우연히 잠긴 화장실 손잡이를 미친 듯이 때려 부쉈으면서 아빠 그 정도는 아니야. 매번 그렇게 말할 뿐이었다. 58년 개띠 중년 남성에게 병원은 여전히 비정상의 상징이었다. 아빤 정상인이고 싶었다. 그게 속이 뻔한 거짓말일지라도.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주인공 다은 역시 비슷했다. 엄마, 난 저 사람들이랑 다르잖아. 난 정상인이잖아. 정신병동 간호사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다니. 다은은 정말로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데 진찰 중 병원 비품을 부수고 약을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미쳐 날뛰는 자신을 보고 나니 알 것 같았다. 아, 나 진짜 아프구나. 아픈 게 내 탓은 아니잖아요. 다은은 환자들에게 골백 번도 더한 그 위로가 필요했다. 사실이었다. 다은의 병을 다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지나치게 잔인한 비약이었다. 하지만 남들에게는 한없이 간편했던 그 한마디가 자신에게는 왜 그리도 어려웠던 건지. 다은은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돌고 돌아서야 자신에게 그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었다. 사람 일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 우리 아빠도 비슷했겠지?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놀란 것 뿐이야. 라는 간편한 요약이 아빠의 마음에 가장 큰 후유증을 남겼을 것이다. 창피해서, 무서워서, 인정하기 싫어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린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프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언제나 가장 먼저 아프지 않은 척을 한다. 고통의 크기보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아빠는 건강하고 싶었다. 정상인이고 싶었다. 하지만 고통의 종류에 따라 자신에게 아플 자격을 부여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의 정의는 아닐 것이다. 그건 그냥 미련한 사람이다. 진짜 건강한 사람이란, 튼튼한 인간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고통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더 아프기 전에 얼른 병원부터 가자. 우리 좀 더 자주 아프자. 그리고 빠르게 낫자. 아프지 않기보다는 빠르게 나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진짜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있지 않다. 습관적으로 타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 실수를 과하게 꼬집고 최대한 망신을 줘 주변의 편견을 조장하는,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우리를 조종하려 드는 사람들이, 이들은 자신의 말에 무너지는 타인의 모습을 보며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데 가히 일상적 사이코패스라 표현할 만하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법에 걸리지 않는 살인을 한다.
몸이 아닌 정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들은 절대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다. 단지 죽고 싶게 만든다. 별 이유는 없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는 전자보다 훨씬 더 섬뜩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토록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나 역시 겪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6살. 당시 인턴이었던 나는 매일같이 사수의 상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사수는 날카로운 음성을 가졌던 분이었다. 작은 일일수록 더 큰 면박을 놓을 줄 아는 분으로 사람 혼 좀 빼놓을 줄 아는 프로 중에 프로였다. 하루는 전화할 때 목소리가 너무 작다며 회의실로 불려가 흠씬 털렸다. 너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니? 사수는 마치 전 사원에게 내가 삶의 기본조차 안 된 하찮은 인간이라고 선포하고 싶은 듯 보다 큰 소리로 외쳤다. 사수는 즐거워 보였다. 커피를 주문할 때도 스테이플러를 찍는 방식으로도 사수는 꼬투리를 잡았다.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니?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그는 지치지도 않고 나를 말려 죽였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소리를 한 3개월쯤 들으니 나도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 네가 병신이라 그래. 나는 사수를 미워하지도 못했다. 그때 나는 내가 더 미웠다. 네가 병신이니까 이런 취급을 받지. 네가 잘해서 봐 이런 꼴이 나는지. 매일 밤 혼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더 과감하게 회개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지, 도대체 왜 걷는 방식으로까지 털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를 어떻게든 납득하고자 나는 더 필사적으로 자신을 망가뜨렸다.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지금도 우연히 사수가 쓰던 향수의 향을 길에서 맡으면 온몸에 털이 삐쭉 선다. 그때의 기억은 빠르게 뇌를 강타해 땀을 주룩 빼낸다. 진짜 있으면 어쩌지? 분명 없을 것을 아는데 눈은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대비해 땅으로 처박힌다. 다리는 빠르게 내달린다. 8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때도 지금도 나는 도망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진짜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있지 않다. 그들은 학교와 회사와 가정과 동호회 안에 있다. 더 섬찟하고 더 똑똑한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도망치는 것밖에는 알지 못한다. 나약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할 때도 있으니까. 물론 누군가는 이런 것도 못 견디는 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또 훈계를 놓겠지만 유명 격투기 선수조차 말하지 않았나? 칼 든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도망쳐야지. 프로 격투기 선수조차 칼 든 상대에게는 답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는 손보다 입으로 칼을 들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 인생은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나라다. 한 해 평균
1900시간을 일하는데도 업무 시간을 더 늘리려는 나라며 평균 공부 시간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다. 거기다 과로사로만 한 해 500명이 넘게 죽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수생과 취준생 수는 매년 정점을 찍고 청년 자살률 또한 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지만 가장 많은 실패를 하는 나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은 이렇다. 누칼 협?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칼 들고 협박함? 학업, 대입, 취업, 인간관계 등 요즘은 실패의 원인을 유독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다. 더 똑똑한 선택과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는 네 탓이라는 것. 그런데 과연 그럴까? 아무리 철저하게 계산하더라도 인생은 꼭 삐딱선을 탄다. 예를 들어보자. 불과 5년 전만 해도 공무원은 꿈의 직업이었다. 경쟁률 40대 1, 노량진엔 남는 방이 없었다. 지금은 남는 게 공실이다. 퇴직도 끝도 없이 늘고 있다. 5년 뒤 국제정세 변화로 금리와 물가가 동반 상승할 거야. 그럼 공무원 월급으로는 살기 힘들어지겠지. 이게 과연 개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일까? 아니다. 그냥 그때도 지금도 우린 현재의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실패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아닌 운 때문에. 2020년 배우 오정세 씨는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100편의 작품을 하는 동안 어떤 작품은 성공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했습니다. 분명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도 내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참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며 산다고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여러분 탓이 아닌 실패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저에게 동백이가 찾아온 것처럼요. 그의 말처럼 절망이 넘치는 시대, 우린 좀 더 운의 힘을 믿어야 한다.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 아니다. 최선을 다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네 탓이 아니야 라는 말을 좀 더 넉넉하게 건넬 줄도 알아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핑곗거리가 아닌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기 위해. 불행의 깊이가 절박함을 증명하진 않는다. 취업에 실패한 날, 예능을 보고 웃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네가 지금 웃을 때냐? 한심하네. 염치도 없지. 이따위로 사니까 네가 떨어지는 거야. 그 뒤로 해가 다시 뜰 때까지
나는 스스로를 재우지도 않고 혹독한 정신교육을 진행했다. 그제야 인정했다.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행복에도 자격이 필요하다. 그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취업에 실패하면 언제까지 불행해야 하는 걸까? 보는 눈도 있으니 한 달 정도는 웃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합격할 때까지는 절대 가부좌를 풀지 말아야 하나? 혹 조금 더 나이가 먹어 결혼에 실패한다면 어떨까? 그걸 넘어 부모님이나 아이가 아프다면 나는 나에게서 얼마간의 웃음과 행복을 거세해야 할까? 1년이면 충분할까? 음, 그런데 이러면 내가 정말 실패해서 불행한 건 맞나? 그냥 실패하면 불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 때문은 아닐까? 사람은 불행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원하는 목표에 실패한 날 치킨 한 마리를 뜯으며 그래, 이 맛에 살지 라고 말하는 경우나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아버지가 아프셔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다 모였네? 라고 말하며 웃는 경우는 의외로 우리 인생에서 흔하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강한 불행은 그만큼의 행복은 아니어도 적당량의 행복은 반드시 돌려준다. 그러나 우린 그걸 인위적으로 맞는다. 난 웃을 자격도 없어. 내 마음은 거기서 죽는다. 학창시절 나는 진심으로 혼나는 척을 잘하는 아이였다. 야간 자율학습을 짠 날이나 청소 시간에 농구를 하다 수업에 늦은 날이면 어김없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1시간, 아니 3시간은 껌뻑 죽어 있었다. 선생님은 그런 나를 보며 그래, 저게 반성하는 놈의 표정이지 하며 흐뭇해졌다. 그러나 나는 쉬는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친구들과 잘만 웃고 놀았다. 그때 나는 내가 잘못한 걸 모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벌이 끝난 후에 인생까지 벌 주지 않는 아이였을 뿐이다. 어느새 누군가가 대신 벌을 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도 인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작은 잘못조차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됐다. 그러나 나는 잘 혼나는 법은 배웠어도 제대로 벌 주는 법은 아직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선생님들처럼 잘못을 했음에도 웃고 있진 않은지 행복해하며 떠들지는 않는지 야물딱지게 감시를 했다. 심지어 퇴근도 하지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나는 내가 24시간 동안 불행하길 바랬다. 그러나 불행의 깊이가 절박함을 증명하진 않았다. 오랜 시간 깊이 우울해한다고 달라지는 건 조금 더 망가진 내 마음밖에 없었다. 요즘은 기록적인 실패를 해도 그냥 내가 웃게 둔다. 불행의 적정 기간 따윈 두지 않고 행복이 새나올 틈도 기껏 메우지 않는다. 이따금 네가 지금 이럴 때야? 라는 부르렁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뭐 어쩌라고 실패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웃지도 말라고? 나는 그저 다음 인생을 살 준비가 됐을 뿐이다. 실패는 슬프지만 오늘로 끝날 것이다. 그게 내가 웃음으로 불행에게 보내는 신호다.
나는 이제 웃으며 다음을 살 것이다. 나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웃으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지났다. 아침 지하철은 늦지 않고 역에 도착했고 회사 일은 별다른 이슈 없이 여느 때처럼 순탄하게 지나갔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무난한 날씨에 야근 없이 집에 도착한 날. 그런 날이면 문득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된다. 아, 행복하구먼. 조용한 게 좋다. 심심한 건 편안하다. 나른한 건 안정적이다. 짜릿함은 여전히 즐겁지만, 뭐랄까, 조금 피곤하다. 예상치 못한 일은 이제 기쁜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숙제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나쁘지 않다. 즐거워할 일은 없지만 실망할 일도 없는 이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 나도 이제 어른이 다 됐나 보다. 태수, 별일 없지? 간만에 전화를 걸면 할머니는 꼭 이렇게 물어보셨다. 바로 일주일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없어. 어릴 땐 자랑할 일 하나 없는 내 하루들이 괜히 창피해서 불쑥 화를 내기도 했지만 이제는 편안히 답한다. 음, 다행히 별일 없지. 정말 다행이다. 나와 내 가족과 연인과 친구에게 별일 없는 하루가 이어져서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아무 탈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아픈 곳 없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어서, 희망은 없어도 절망도 없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내 삶이다. 누군가는 그토록 조용한 인생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냐고 묻겠지만, 물론, 조용함은 웃을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울 일이 없는 상태니까. 기쁜 일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나쁜 일이 없는 하루니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이 조용한 하루들은 우리의 인생의 공백이 아닌 여백이니까.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